자, 이번 시간부터는 위에 세부사랑2 메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원천징수 분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중에서 순서대로 근로소득, 그리고 뭐 이런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뒤에 여기 없지만 뒤에 있는 사업소득, 뭐 이자소득, 기타소득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 교재 388페이지에 있는 388페이지부터 있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사 원천징수에 관련된 내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천징수에 대한 환경 등록은 처음에 이 회계 관리하면서 환경 등록 내역들을 살펴봤죠. 그 중에서 원천 파트에 있는 내역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역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 가면서 여기 있는 내역들을 원천징수에 있는 내역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로소득에 관련돼서 근로소득의 사원 등록부터 급여자료 입력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원 등록의 메뉴가 있는데 이 사원 등록 메뉴는 우리 388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있는 내역을 제가 먼저 선행으로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따라해보는 순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탭에 있는 사원 등록을 클릭하면은 사원 등록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커서가 이제 입력하는 4번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뜨게 되는데 이 4번은 아래 하단에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사원 코드 10자리를 입력하는데 입력할 때 보다시피 이 환경 등록에서 원천에 있는 사원 코드 형태를 숫자로 할 것이냐 문자로 할 것이냐를 선택해서 할 수 있대요. 근데 처음에 기왕에 기본 세팅이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번을 숫자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자고요. 문제 자체도 우리가 388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체도 4번을 이렇게 1001번, 1002번, 1003번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그렇게 해서 이 환경 등록에 되어 있는 대로 해서 4번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명은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사원이 입사하면 사원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을 입사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여부와 뭐 내국인이면 주민등록 번호로 그렇지 않고 외국이면 외국인 등록 번호나 여권 번호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입사 연월일로 커서가 이동하는데 입사 연월일은 여기 388페이지에 주어진 대로 입사 연월일을 여기 있죠. 여기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2011년 1월 1일 입사 일자를 쓰는 거예요. 입사 연월일은 입사 일자를 쓰시고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여부는 내국인을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1과 2자로 시작하잖아요. 이 구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국인들은 2000년 이전 출생자들은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이었고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5번, 6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입사할 때 입사에 대한 기본 이 신상 명세를 받겠지만 신상 명세상에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국적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적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말풍선 모양이나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적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이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조약에 따라서 급여를 처리하는 게 달라요. 어떤 나라는 뭐 2년 동안 급여를 비과세하는 그 양 상호 간에 국제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외국인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그 외국 국적 여부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류 자격도 체류 자격이
세분화됐어요. 옛날에는 뭐 F1, F2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F2도 뭐 1, 2, 3, 4 갖고 구분해 가지고 세분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외국 국적이고 국적에 따라서 이제 체류 자격이 그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체류 자격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민 구분인데 주민도 구분 역시 위에 아까 적었던 거기에 여부에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주민등록번호 역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텐데 주민등록번호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썼듯이 주민번호 생성기에서 그냥 만들었어요. 생년월일만 입력하시고 주민번호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로 이런 주민번호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 여부를 하는데 이 국적과 달리 거주자는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따지지 않고 개인만 따지는데 개인은 국내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주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거주자예요. 그렇지 않고 주소를 두지 않고 거소라는 것은 생활하는 장소죠. 근데 183일 이상. 183일이면 원래 1년이었는데 줄었죠. 183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83일이면 반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 여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법상의 차이가 많이 나요.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각 그때그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거주지 코드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될 테고 거주자가 아니면은 비거주자라면 거주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주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국에다가 우리 세금 내역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국외 근로 여부를 이 사원별로 이렇게 국외 근로를 하지 않으면 부로 국외 근로 하는데 일반적인 국외 근로에서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되면 1번을 그렇지 않고 외국 그러니까 원양어선 같은 외국 항행에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2번을 건설 관련 비과세는 월 300만 원까지를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단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여부에 외국인이라면 여를 적용받는 경우만 여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로 해서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외국 법인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될 테고 10번에 있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 여부를 왜냐하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직전 연도 연봉이 뭐 2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간 240만 원 이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금액까지는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면 부로, 생산직 근로자면 여로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 총 급여액까지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전년도 급여액까지도 기준에 있으니까 전년도 급여액이 조건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간 근로 비과세 여부도 물어보는 거고 여러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부로 돼 있으면 선택하지 못하는데 여러 한번 해볼까요? 여러 하면은 야간 비과세 여부와 요 하면은 뭐 이것도 직전년도 소득도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전년도 상단에 보시면 시프트 F8에 전년도 총 급여액까지 전년도에 내역이 계속 입력돼 있으면 불러와서 여기 입력되게 돼 있죠. 우리가 적을 수는 없어요. 입력되게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에서 생산직 여부가 이제 여기 문제에 주어진 것은 부이기 때문에 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소가 있는데 주소는 이 사원이 입사하게 되면 사원 입사할 때 입사 내역을 받아가지고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근데 지금 388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내역에는 주소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주소를 적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에
여기 국민연금 뭐 13번에 건강보험료, 14, 15번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적어져 있는데 이 내역은 문제에 보시면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과 건강보험료, 표준보수 월액, 고용보험 보수 월액은 기본급과 동일하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준소득 월액 그리고 보수 표준 월액 그리고 보수 월액은 이게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각각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세법하고 같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같은 자기네들은 같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같다고 취급하는 이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이 각각의 공단이 있고 각각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름도 명칭도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고 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 월액이라고 하고 고용보험료는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비과세 내역이 조금씩 달라 있어요. 뭐 아주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조금씩 달라 있어서 이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 입력하는 가정을 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기본급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그냥 가정하자라고 주어진 거니까 여기 내역을 정확한 여부를 묻지 않고 우리 기본급 주어져 있는 500만 원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자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여기 내역은 사실은 이 사원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사원에 등록된 내역을 나중에 이제 그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면 고용보험에서 공단에서 나중에 이 보수 변경 통지가 오면 그 변경 통지에 맞춰서 또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부에 여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력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기준소득 월액과 표준보수 월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4번에 이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이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여하고 대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면 그 대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그것도 적용하시면 되고 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여기 참 그리고 이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요율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요율은 그 업종에 따라서 각각 달라서 요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퇴사한 연월일은 이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그 퇴사한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집을 취득한다든지 뭐 병원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사유를 정해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노인 문제가 말하자면 그 나이 드신 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역시 60세 이상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미리 퇴직금을 전부 다 정산해 가지고 퇴직하는 시점에 돈이 없어서 빈곤하게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회적으로 장치를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중간정산을 했다고 한다면 중간정산 여부를 작성해서 퇴직이냐 아니면 정산이냐를 구분해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써 있어요. 정산 일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진짜 정식으로 퇴사했을 때 그 내용을 감안해서 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기본 사항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부양가족 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부양가족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내역은 부양가족까지는 있지 않아요. 있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원래 사원이 입사하면은 부양가족 현황까지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의료보험 여부도 물어봐야 되니까 입사한 직원 외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랄지 혹은 주민등록 등본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부양가족 현황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도 이 부양가족 명세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현황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번 부양가족 등록해 놓으면은 계속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있으면 불러오시면 되겠죠. 입력하시면. 근데 지금 현재는 기본 사항만 입력하고 부양가족 넘어가면 자기 것만 본인 것만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도 여기에 뭐 이제 남자지만 여자라면은 부모자 공제를 적용 대상이면 여로 해주시고 한부모 공제는 이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건 그 남녀 따지지 않고 적용하는 거니까 적용 대상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경로 우대 70세 이상 하단에 써 있어요. 이렇게 경내 우대 공제는 이 2016년 현재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70세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로 해주시면 되고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장애인 여부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또 이게 소득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없지만 증증 환자랄지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관계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6세 이하 자녀 관련해서도 자녀인 경우에 6세 이하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해요. 이 동그라미를 이게 지금 본인 외에 관계자가 지금 아래에 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의 경우에 직계 비속으로 표시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표시를 안 해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간단하게 클릭 한 번인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6세 이하 여부도 나중에 자녀 등록할 때 하시면 되고 출산 입양도 그 해에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에 출산 입양에 관련된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 위탁 관계는 위탁 뭐 F2 눌러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등록하는 다음에 위탁 관계도 코드 도움을 받아서 아래 하단에 있는 것처럼 코드 도움을 받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만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기 연말 관계에는 0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역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게 자녀 세액 공제와 공제 여부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 입력을 여기 클릭 한번 잘못해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녀 세액 공제 뭐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100여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 세액 공제를 우리가 실수 한 번으로 잘못해서 클릭 한번 잘못해서 공제를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하게 되시면 정확하게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사실 기초사용자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강의를 하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은 또 연말정산 교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교육은 그때 가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사용자 교육에서는 기초적인 이 사원 등록과 그다음에 소득 등록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탭에 추가사항 탭이 있는데 이 추가사항 탭에는 책에 388페이지 나온 것처럼 추가사항으로 부서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 관리부, 영업부 돼 있는데 이런 부서를 보시면 부서는 부서 등록으로 등록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보시면 기초 등록 옆에 역삼각형 모양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부서 등록 있어요. 컨트롤 F1에 F1에 부서 등록이 있으니까 부서 등록을 등록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업부, 관리부, 영업부를 이렇게 10번까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해서 등록하시라는 거예요.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부서에다가 선택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급여 이체하는 통장에 계좌가 있으면 계좌번호를,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휴대번호가 있으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이 사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부서 외에 직종과 직위 뭐 이런 걸 뭐 등록해 두셨으면 여기에 직종, 직위 이런 걸 등록할 수 있잖아요. 등록해 두셨으면 여기까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데 직종과 직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된 거 외에는 없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등록된 것을 선택하시려면 하시고, 직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위 외에는 없으니까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388페이지에는 그런 것까지는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사업부까지만 이 부서까지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장하고 호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호봉 등록이 돼 있으면 호봉을 하시는 거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 등록을 별도로 환경 등록에서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현장 등록을 사용하고 현장을 등록하셔야지 현장을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 적어주고, 이게 추가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보니까 이성진 씨, 박태희 씨, 김영주 씨가 보니까 다들 부서가 사업부고 관리부고 영업부예요. 그러니까 사업부, 관리부, 영업부는 전부 이 판매관리부에 해당되는 부서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부서 중에 하나가 뭐 이 제조부서랄지, 그런 경우 공장이랄지 이러면은 제조원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세 명이 공이 부서 자체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판매관리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력할 때 800번대 급여로 해서 직원 급여 입력하시고, 역시 상여도 800번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급여를 찾으셔서 찾으시면 급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급여 802번을 선택해 주시고, 상여도 역시 상여해서 상여도 800번대 상여로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800번대 상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에서 학자금을 상환한다라고 한다면 여로 아니면 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원천 공제 통지액 뭐 이것은 뭐 별도로 보시면 되고, 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는 이 청년의 경우에 만 30세 이하의 청년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그 소득세를 감면해줘요. 뭐 물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뭐 초봉 자체가 뭐 많지는 않겠죠. 뭐 몇 천만 원, 뭐 물론 1,000만 원대는 넘겠지만 뭐 이렇게 임원들처럼 많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세액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는 세액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만 30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이는 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취업의 경우에 감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감면 3년 정도 감면되고, 감면율도 몇 % 해서 감면되게 되겠습니다. 이 뭐 소득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 뭐 이 조사모사인데 사실은 소득세를 뗄 때 먼저 그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을 전부 다 떼려면 100%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나중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처음 뗄 때도 그냥 80%만 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80%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연말에 공제사항이 없어가지고 항상 연말에 가면은 돈을 환급받지 못하고 뭐 일정 부분 더 내더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한꺼번에 내려고 보니까 그것도 목돈이니까 매번 월 원천징수할 때 기준금액보다 20% 더 120% 떼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3번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통상적으로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세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80%만, 그렇지 않고 나는 통상적으로 많이 내더라라고 해서 2월 달에 부담될 때는 120%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100%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위에 있는 내역을 한번 설명해드리면 위에 이제 상단 메뉴에 조건 검색은 직원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조건을 둬서 이 검색할 수 있어요. 직원이 뭐 되게 많다 그러면 이번에 뭐 승진캣을 찾고 싶다 하는 경우에 뭐 입사 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택해서 선택하면은 그 친구들 한꺼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조건 검색이 필요한 거고 이 기초 등록은 이 보시면 이 부서 등록이랄지 거기서 은행 등록까지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추가 등록에서 이 기준으로 추가 등록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추가 등록은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건 연말정산으로 할 때 배우는 걸로 미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8번에 부양가족 불러오기가 있는데 부양가족 불러오기는 그 전년도에 부양가족을 입력해 놓은 내역이 있다면 혹시 전기를 검색하셔서 전기 내역을 본다. 전기에는 이제 홍길동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기의 홍길동 내역은 홍길동이 이제 퇴사를 해서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부양가족 내역이 쭉 있잖아요. 근데 홍길동이 당해에도 올해에도 근무하게 돼서 한다. 그러면 이 부양가족 내역을 다시 또 이걸 입력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에 전기 내역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하면은 전년도에 입력했던 내역이 불러와져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전년도에 근무하고 이제 올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러와지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래 역삼각형 보면은 전년도 총급여는 여기서 불러와져요. 아까 여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전년도 총급여액을 조건에 전년도 2,500만 원, 2,500만 원 이하야 되니까 전년도 2,500만 원 여부도 일일이 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단에 있는 전년도 총급여를 불러오면은 그 직원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적용률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적용률을 아까 봤던 것처럼 추가사항에 마지막에 있던 것은 하나씩 했는데 하나씩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로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조건 검색을 통해 선택한 직원을 소득세 적용률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직원들은 80% 한대요. 이러이러한 직원들은 120% 한대요. 라고 해서 선택해가지고 소득세 적용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놨어요. 또 좀 또 간편한 기능이죠. 뭐 뒤에 가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 직원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간편한 기능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직원이 몇 명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입력하겠지만 지금 이제 3명 여기에 문제에 3명 주어졌는데 이 3명 입력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분 걸려요. 근데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10분 넘게 걸릴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3명이 아니라 30명, 뭐 300명 있다. 그럼 언제 이걸 다 입력하고 있겠어요? 인력 파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경비원이랄지 그다음에 그런 뭐 인력 파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들은 뭐 직원들이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직원들을 여기다가 다 일일이 관리하는 거 하나씩 하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로 이렇게 엑셀로 서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맞게 입력한 다음에 엑셀 자료를 업로드해서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이제 인력 관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숨어 있는 기능은 이 툴바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388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제가 먼저 입력했어요. 뭐 이성지 씨는 같이 받고 박태희 씨 같은 경우에도 급여 400만 원과 이 추가 사항에서 관리부로 입력하시면 되고 김영주 씨도 역시 영업부로 등록하시고 급여 500만 원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이어서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보겠습니다.